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가정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는 마사지 샵인데 나름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잘 되는 가게예요. 시댁 어르신들이 원래 미용실이나 마사지 샵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서울에도 건물이 몇 채씩 있는 분들입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인데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이 다 남편에게 상속이 될 것이에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시집을 굉장히 잘 간 여자, 그게 바로 접니다. 남편은 공부하는 사람이라 사업이나 돈을 굴리는 쪽으로는 관심도 없고 재주도 없어서 관련된 일들은 거의 저에게 맡기시긴 해요. 시부모님들이 저를 참 많이 믿고 예뻐하시거든요. 나는 얘만 보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돈 굴리는 재주 하나는 타고났다니까. 가게 처음 들였을 때도 처음부터 일 잘한다고 난리들이었잖아요. 이제는 좀 살살 해도 된다니까 뭘 그렇게 진짜 직원처럼 일을 하고 그래. 나중에 네 가게 될 가게들인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뒤에서 욕해요. 성실한 것도 아주 마음에 쏙 들어, 쏙. 시댁 어르신들은 저에게 가게들을 물려주실 계획이셨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출근하면서 일을 배웠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고용된 직원들처럼 제가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도 참 좋아하셨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저를 예뻐하셨고요. 사실 저는 지금 제가 누리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감사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없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삶인데 거기다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 와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행복해요. 물론 남편을 사랑하는 게 제일 컸던 결혼이지만 말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남편과는 연애 결혼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저처럼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을 누군가가 남편에게 소개해주진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어요. 흔히들 사서라고 하죠. 당시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도서관 사서였는데 제가 늘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거 어딘가 그럴듯해 보이잖아. 나도 해보고 싶어. 아니, 그냥 책 정리하는 게 다야. 그럴듯한 일이 아닌데? 나는 못 배워서 그런가. 그런 게 되게 멋져 보이더라. 네가 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마음이 약해지잖아. 언니는 그렇게 저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는 자신이 다른 일을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일하게 된 도서관에서 남편을 만났으니 그 언니는 평생의 은인인 셈이죠. 아직도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남편은 매일같이 도서관에 나와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반했다고 하더군요. 매일 같은 책을 읽고 있는 제가 신경이 쓰였다고요. 그러다가 지켜보게 되고 어느 순간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가장 있어 보이는 책을 들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저는 가난했고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손에 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늘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말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말을 걸었고 저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남편에게 바로 호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허술함에 내가 챙겨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갔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연애하고 2년 만에 결혼했어요. 저는 사실 집도 가난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딴 며느리는 정말 쌍수 들고 반대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댁 어르신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나는 얘가 공부만 하다가 늙어 죽을 줄 알았더니 여자 만날 줄도 아는구나. 나는 저렇게 생활력 강한 며느리가 좋아. 어디서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 같은 아이를 데려오면 어쩌나 걱정했더니 사람 볼 줄 아는구만, 우리 아들이. 시부모님 두 분은 본인들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 저처럼 생활력 강하고 뭐든 다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신다고 하더군요. 첫눈에 알아보셨다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것도 남편과 연애하면서 남편과 공부에 딴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중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 집이 가난하긴 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 못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저를 그렇게 만든 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자라온 환경들과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마지로 태어났어요. 밑으로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완전히 좋은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은 둘 다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저는 그렇지 못했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나만 우리 집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열등감과 또 내가 돈을 빨리 벌어서 동생들을 학교를 다 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미래는 상당히 빨리 정해진 편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디든 취직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했죠. 그렇게 된 데에는 이 친구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은나라. 아마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일 겁니다. 정말 잊고 싶은 이름이지만 말입니다. 그 친구는 당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집이 부자였고 얼굴이 예뻤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듣기로는 부모님이 두 분 다 학교에 엄청난 기부금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포함한 학교의 모든 직원이 나라 앞에선 설설 기었어요. 그건 학교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의 말이라면 뭐든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 친구는 그 학교의 여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되고 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리고 보통 그런 친구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싸가지도 없잖아요. 나라도 딱 그랬어요. 아니, 그 수준을 넘어 남을 괴롭히며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아주 못된 아이였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저에게 반해서 먼저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제가 얼굴이 좀 괜찮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이야기를 곧잘 듣곤 했습니다. 연예인 해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고 동네에서 조금 예쁘기로 유명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라는 그런 저를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사유는 뭐 본인보다 눈에 띄어서였겠죠. 저는 키도 컸거든요. 나라는 작았고요. 거의 입학과 동시에 괴롭힘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 집이 가난한 집인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더더욱 그 괴롭힘의 수준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교복도 누군가에게 받은 교복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제 몸에 맞지 않았거든요. 길이야 그렇다 쳐도 어깨나 이런 곳이 누가 봐도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말이죠. 나라는 그걸 참 못되게도 놀렸습니다. 수영이 교복 크게 입은 것 좀 봐. 요즘은 저런 게 유행인가 봐. 나도 큰 사이즈로 하나 더 사야 하나? 어머, 구멍 뚫린 것도 멋스럽다.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저러는 게 어딨어. 그냥 뚫린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이 없어서 교복 남한테 물려 입고 수선도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라 너는 너무 순수하다니까. 누가 봐도 저를 놀리려는 게 명확했지만 아무도 그걸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수하니 때묻지 않았니 하면서 나라를 지켜 세우기 바빴죠. 수영아, 오늘 우리 학교 끝나고 다 같이 요 앞에 새로 생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 먹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 수영이는 그런데 갈 돈 없을걸? 에헤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설마 그 정도로 가난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돈이 없는 걸로 못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버틸만 했습니다. 물론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되긴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건 하나로 저는 완전히 나라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반에서 제일 예쁜 애가 누구야? 화이트데이였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남학생 하나가 찾아왔어요. 손에 인형이 든 선물 바구니를 들고 말이죠. 그건 왜? 아니, 내 친구가 이것 좀 대신 전해주랬는데 이 반에서 제일 예쁜 애 찾으면 된다길래. 이름이 뭐랬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 말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라 좋겠다. 누가 나라 좋아하나 본데? 하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나라? 온 나라 아니야? 그 말엔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라가 뭔가 흐뭇해 보이는 얼굴로 씩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숙여 엎드렸어요. 그녀가 그런 식으로 웃는 모습은 늘 기분이 나빴거든요.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깔보는 듯한 그 얼굴 말이에요. 모두가 그 선물 바구니의 주인공이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남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일순간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 그런 이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나옴과 동시에 저에게 시선이 쏠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엎드려 있어도 그 따가운 시선들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제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건 나라의 심기를 거스리는 일일 테니까요. 그리고 모두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제가 나라보다 예쁘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 한 명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듯 제 이름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그 남학생이 맞다는 듯 큰 소리로 맞장구를 쳤어요. 순간 제 등골이 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외모에 정말 민감했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보고 그때 당시에는 잘 바르지 않던 색깔 있는 립글로즈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시때로 발랐고 말이죠. 매번 머리를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누가 봐도 외모에 엄청나게 신경 쓰는 여학생이었어요. 원래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나라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자신을 치장하는 데 시간을 쏟는데 가난해서 교복도 물려입고 미용실 갈 돈도 없어서 매일 끈으로 머리를 질끈 묶고 다니고 화장품도 아무거나 굴러다니는 걸 쓰는 것 같은 저에게 제일 예쁜 학생이라는 소리를 해댔으니 아마 나라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애초에 저를 미워하고 못된 말을 했던 이유도 다 그것 때문이었으니 말입니다. 다정한 듯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날이 선 듯한 말투로 나라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학생이 바구니를 들고 제 앞으로 왔어요. 그 남학생은 킥킥하면서 웃고서는 제 책상 위에 그 바구니를 올렸어요. 누가 봐도 얘가 제일 예쁜데? 왜 다른 애 이름을 이야기하지? 그렇게 말하고선 돌아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나라의 표정을 살폈던 것 같아요. 나라의 표정이 싹 굳어지는 걸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지 않은 예감은 적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에 대한 괴롭힘이 더더욱 심해졌거든요.
제일 예쁜 수영이 지나간다. 우리 예쁜 수영이 어딨어? 예쁜 수영아, 나라 부탁 좀 들어줘. 잠시도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심부름을 시키고 어딜 가든 저를 알아보고 불러댔어요.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하면 빵을 던지거나 볼펜을 던지거나 해 저를 맞췄습니다. 전에는 말로만 괴롭혔다면 이제 행동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즘에 저희 학교를 대상으로 나라에서 급식 지원을 해줬거든요. 물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고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에 담임 선생님도 참 배려가 없으셨던 것 같긴 해요. 조금 세심하거나 배려가 있는 선생님이었다면 몰래 불러내거나 따로 챙겨주거나 했을 텐데 조례 시간에 그냥 바로 이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수영이는 이따 교무실 와서 급식비 지원 서류에 사인하고 가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에 피가 확 몰렸어요. 사실 그건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 아니지만 사춘기에 한창 예민한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문제잖아요. 더구나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었고 말입니다. 제가 작게 대답하니 심지어 한 번 더 확인까지 하셨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가셨습니다. 선생님이 나가시자마자 나라가 씩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때의 나라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먹잇감을 찾았다는 그 표정 말이에요. 어머, 수영이는 그럼 우리 부모님이 밥 먹여주는 거네? 응? 우리 엄마 아빠가 세금을 진짜 많이 내시거든. 그거 세금으로 네 급식비 나오는 거잖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어딘가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나한테 고맙다고 해, 얼른. 어? 뭐가 야, 못 알아들었어? 너 바보야? 앞으로 급식실에서 밥 먹을 때마다 나한테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먹어. 알았지? 처음에는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정말 급식 시간만 되면 제 앞을 지나가며 혹은 제 옆에 앉아서는 인사를 받아냈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죽고만 싶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급식을 먹으러 가지 않거나 아니면 일찍 혹은 늦게 갔어요. 나라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서두르다가 넘어졌던 것 같아요. 나라가 오는 걸 보고 급하게 도망가듯 나가다 식판과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교복이 빨간 국물로 뒤덮였었거든요. 워낙 큰 소리를 내며 넘어졌기 때문에 급식실에 있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부끄럽겠다 혹은 어떻게 하는 작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마저 죽고 싶을 만큼 정말 창피했어요. 그런 저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보지 않아도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으니 말입니다. 어머, 수영아, 괜찮아?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라가 손을 내밀었어요. 일단 일어서. 다친 곳은 없어? 내미는 손을 잡지 않을 수 없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듯 하다가 손을 놓아버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넘어져서 그 음식 위를 나뒹굴었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워서 미안해. 그러면서 웃더군요. 저는 그대로 일어서서 그 급식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빨아도 빨간물이 지워지지 않는 교복 와이셔츠를 보며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빨간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와이셔츠를 입고 학교에 갈 용기가 도저히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밤새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여동생이 몰래 자기 와이셔츠와 제 와이셔츠를 바꿔놓고 갔더군요.
짧게 메모가 써져 있었습니다. 언니가 이거 입고 가. 나는 괜찮아. 하고 말이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거절해야 했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무단으로 결석하고 다음날 새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등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어제는 셔츠 사러 가느라 학교 올 시간이 없었나 봐? 그리고는 킥킥 웃는데 악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 같다는 생각은 곧 바뀌었어요. 악마 같은 게 아니라 악마라고 말이죠. 나라는 급식 시간 의도적으로 제 셔츠에 국물을 쏟았어요. 순간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셔츠는 내 것이 아니라 동생 건데 동생의 그 쪽지와 그 마음을 생각하니 순간 울컥 화가 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는 악마야. 뭐? 내가 본 모든 인간 중에 네가 제일 악랄하고 못돼 처먹었어. 사람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저급한 건데 너는 저급해. 네가 나 괴롭히는 이유 아마 여기 전교생이 다 알걸? 내가 너보다 더 예쁘다는 그 소리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그거 모르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 아마 속으로는 다 알면서 널 비웃고 있을 거야. 그것도 모르고 네가 멍청하고 불쌍하다. 제 말이 이어질수록 나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말이 끝난과 동시에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 말 다 했어? 어디다 대고 감히? 너는 애들이 다 너한테 잘해주니까 다 네 편인 것 같지? 네가 좋아서 잘해주는 애가 몇이나 되겠니? 다 속으로는 네 욕하고 있는 걸 왜 몰라? 야! 나라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바닥에 내팽개쳤고 제가 그녀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그런 반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더군요. 그런 그녀의 와이셔츠에 똑같이 국물을 부어주었습니다. 어머, 나도 손이 미끄러졌어.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같은 쓰레기 같은 게. 그러고선 급식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뒷일이 걱정되기보단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그 후폭풍은 생각보다 더 셌습니다. 학폭위가 열렸어요. 나라의 부모님이 연 학폭이었습니다. 그 두 분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저의 피해도 주장했지만 친구들 모두 증언을 해주지 않았어요. 다들 나라의 편이었죠. 결국 저희 엄마가 무릎을 꿇으셨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학교에 다녀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 어느 하나 제 편이 없는 이런 학교에서 말입니다. 뒤에서 저를 보고 비웃고 있는 나라를 보고 있으니 합의되어도 앞으로 이 학교에 다녀낼 걸 생각하니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퇴할게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곳으로 말입니다. 엄마가 놀라서 저를 바라봤고 나라도 조금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쟤랑 같은 학교를 앞으로도 다녀야 할 걸 생각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게 생각이 들어서요. 죽는 것보다 자퇴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제 편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이 학교에 다녀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요. 수영아, 그래도 자퇴는 몇 년 동안 제가 나라한테 괴롭힘 당해온 거 모르신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모르셨어요? 아니잖아요. 나라 부모님 무서워서 혹은 귀찮아서 모른 척 하신 거지. 그동안은 그렇게 모른 척 하셔놓고 인제 와서 잡는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모른 척 하세요. 너는 말을 왜 그렇게... 저한테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유서 써놓고 이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일 보고 싶지 않으시면.
그 말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태는 빠르게 처리가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중졸이 되었어요. 바로 돈을 벌었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남편을 만나게 되기 전까지는 검정고시도 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고 따게 된 거고 말이죠. 어린 시절에 고생한 보상을 이런 식으로 받는 거구나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끔 그 시절의 악몽 같은 일들이 떠오르거나 교복을 입은 자식들이나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일이 더 많으니 그런 것쯤은 잊고 살 수 있겠더군요. 죽을 때까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나라 말이에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그녀는 아마 어딘가에서도 누군가를 괴롭히며 불행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 안 좋은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더 큰 복수라고요. 그렇게 아예 그 얼굴과 이름은 잊고 산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예약이 아니라고요? 접수대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또래 되시는 여성분이 접수대 직원분과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금요일 예약 맞으시냐고 2번이나 여쭤봤었는데. 그래서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어? 직원을 향해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는 손님의 모습에 한숨을 푹 쉬고는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 내가 분명히 오늘로 예약했는데 자꾸 금요일이라잖아.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어? 저희가 착오가 조금 있었나 보네요. 지금 빈 예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고급 에스테틱이라 이런 진상 고객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종종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처는 나름 능숙했거든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 직원에게 괜찮다고 손짓해 준 뒤 대기실로 그 진상 고객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한 잔 내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어? 나 지근데? 그런가요? 샵에 오시는 고객분들이시면 오다 가다 뵌 적은 있겠네요. 사실 저도 어디서 본 적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긴 했는데 고객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일행이 있는 듯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도 상당히 낯이 익었어요. 무언가 생각이 나려는 듯 하려던 그때 문을 열고 대기실로 들어오는 여자를 보고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상 고객이 누구인지도 기억이 났어요. 엄마, 왜 여기 있어? 예약 시간 아직 안 됐어? 대기실의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진상 고객은 나라의 엄마였습니다. 저는 나라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많이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제는 긴장할 필요도 겁을 먹을 필요도 없는데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때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나라는 힐끔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멈칫하더군요. 어? 어디서 봤는데? 누구지? 그렇게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기억이 났다는 듯 짝 하고 손뼉을 마주치더군요. 수영이! 누구? 수영이가 누구야? 네 친구야? 아니, 왜 그때 자퇴하네? 어? 걔?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저를 향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상황을 언젠가 상상해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는 부잣집에 시집와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오면 나도 대갚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로 만나게 되니 그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 모녀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작게 비웃더군요. 아마 제가 여기서 일하는 보통 직원인 줄 알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분들도 꽤 계시니 말입니다. 그때 니네 엄마가 딸내미 인생 망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학교를 박차고 나가더니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가끔 궁금하긴 했어.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꼭 생각했던 것처럼 살고 있네. 제가 욱하는 마음에 되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데? 이 나이 돼도 이런 천한 일 하면서 딱 네 수준에 맞게. 마사지 샵에서 일하는 게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헛웃음이 나긴 하더라고요. 웃어? 뭐가 웃긴데? 여기서 일하는 게 천한 거라고 말하는 게 너는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한 것 같아서. 뭐가 여전한데? 그 나이 먹고도 인간이 덜 된 게. 뭐? 너 말 다 했어? 여긴 직원이 고객을 이렇게 대해도 돼?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천한 일을 천한 일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 나는 여기에 수백만 원 내고 오는 고객이고 너는 내가 낸 돈으로 월급 받아먹는 거 맞잖아. 내가 여기서 너 같은 직원 잘라달라고 하면 잘라야 하는 거 몰라?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 웃음이 나오더군요. 제 그런 얼굴을 보고 나라의 엄마가 더 분노했습니다. 아마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맞긴 했는데 말입니다. 당장 여기 사장 불러. 부르라고! 그 말에도 제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사장을 찾으면 제가 나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장이나 다름이 없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였어요. 원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시는 일이 잘 없는데 하고 생각해보니 오늘 건물을 돌아보는 날이신 것 같더라고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초밥이 들려있는 걸로 봐서는 오신 김에 며느리와 밥이라도 먹고 들어가시려고 했던 모양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런 일을 봐버렸고 말이죠. 나왔소, 여기 사장. 시아버지는 그렇게 소리치며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원래 화가 나면 정말 불같으신 분이라 오히려 제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라도 날까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녀는 굉장히 당당하더군요. 사장이라고 말한 저희 시아버지가 자신들의 편을 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여기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고객한테 막말하는 직원은 바로 해고하셔야 앞으로 장사가 더 잘 되죠. 여기 제 추천받고 오는 친구들도 많은데? 하며 은근히 자기가 이곳에서 돈을 많이 쓰는 고객이라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픽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라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어요. 사장이라는 사람의 등장에도 제가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웃어?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웃기니? 그때도 그랬지만 너는 여전히 주제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서도 여기서 이런 일이나 하면서 사는 거야? 그때였어요. 초밥을 가만히 내려놓은 시아버지가 나라에게 다가가 나라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당황한 건 나라와 나라 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당황해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그런 무서운 표정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제 앞에서는 늘 웃으시기만 했거든요. 아버님. 저의 그 아버님 소리에 두 모녀는 깜짝 놀란 얼굴로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라니? 그럼 시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얘 시애비 되는 사람이오시다. 지금은 내가 여기 사장으로 올라가 있지만 이제는 곧 쟤한테 다 줄 생각이니 제가 사장이 되겠지. 그 소리에 두 모녀는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이 비싼 동네에 이렇게 큰 에스테틱을 운영할 정도의 재력이면 어느 정도인지 두 사람이라면 단번에 파악을 할 수 있었겠죠. 나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내가 비싼 밥 먹고 그런 거짓말을 왜 하나, 어? 오늘 건물들 돌아보는 날이라 한번 쭉 돌아보고 우리 귀한 며느리 먹이려고 좋아하는 초밥 사가지고 왔더니 이런 잡것들이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네. 시아버지는 그렇게 소리를 치고는 제 옆에 다가와 제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아가, 괜찮냐? 안 놀랐냐? 네, 괜찮아요. 그러게 이제는 이렇게 직접 일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편하게 있으라고 내가 그랬잖아. 시아버지가 속상하다는 얼굴로 제 옆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다 다시 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두 사람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와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격떨어지는 손님들 안 받으니까 당장 회원 해지하고 나가요. 이 사장님 배짱 장사 하시네. 이런 식으로 손님 쫓아내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이래요? 소문 내고 다니면 어쩌려고, 어? 잘못은 그쪽 너희가 해놓고 그런 소문 내고 다니면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아나. 내가 가진 거라곤 돈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 하나 망한다고 그게 별일이요. 내가 가진 가게가 몇 개고 건물이 몇 갠데 우리 집 재산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여기 망해도 아무런 타격 없으니까 한번 그래보고 다니시던가. 그 말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멍해지더군요. 그리고는 나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온 애가 이런 부잣집에 시집을 왔다고? 혹시 너냐? 네? 우리 며느리 고등학교 때 괴롭혀서 학교에서 내쫓은 애가 너냐는 말이다. 어머머, 이분이 말 이상하게 하시네. 아, 괴롭히다뇨. 그때는 제가. 너냐는 말이다. 시아버지의 그 큰 소리에 두 사람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못 나오게 된 것에 관한 이야기를 두 분께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나의 엄마 상태를 보니 그때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진 않았겠구먼. 나이 이렇게 처먹고 남이 하는 일 전한 일이라고 깔보면서 갑질이나 해대고 그 인성 안 봐도 훤하구만. 아니, 이 아저씨가 진짜? 시아버지와 나라 엄마는 한참을 싸우다가 제가 겨우 말려 돌려들 보냈습니다. 나라는 끝까지 저를 돌아보며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아이고, 오늘 우리 며느리가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먼. 이거 들고 들어가서 먹고 집에서 푹 쉬거라, 응?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쥐어주신 초밥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금 울었어요. 그때는 힘없이 당하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힘도 있어서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 어딘가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체중이 내려간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싶고 말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그날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또한 마음고생이 많았겠다며 꼭 안아주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던 과거의 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는 그 일이 그렇게 마무리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나라고 나라의 엄마고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제 예상보다 더 못되고 악랄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도 그건 변하지 않았고 말입니다. 저희 샵 게시판에 저에 대한 글을 썼어요.
어린 시절 제가 나라를 괴롭혀 자퇴까지 했는데 지금도 고객인 자신에게 막말하고 폭행해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글을 말입니다. 그 글을 보는데 저는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글은 꽤 많이 퍼져서 저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엄청난 날라리였고 사고를 치고 다니다가 지금은 얌전한 척하는 거라는 둥 하면서 말이죠. 다른 말들은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제가 순진한 남편을 꼬여내 그 집안을 다 말아먹으려 한다는 둥 하는 말은 조금 참기 힘들더군요. 가게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울고만 있었어요. 그 시절이 생각나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들이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것 또한 너무 비참했고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바로 그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말이죠.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 시절의 저에 대한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의외의 인물은 네가 학교를 그렇게 그만둔 날 이후로 늘 마음에 뭔가 돌이 앉혀 있는 듯 죄스러운 기분이었어. 사과하러 너희 집에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이사를 하고 없더구나. 언젠가 너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랬다. 바로 그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때 방관하고 모른 척했던 선생님이 미웠지만 정말 미안해하는 듯한 그 모습과 그리고 이제라도 나서주는 게 고마워서 그냥 말없이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 몇몇이 나서준 덕분에 소송은 원활하게 저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엄마는 그렇게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나타날 줄은 몰랐던 건지 하나둘 증언대에 올라올 때마다 엄청나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는 나라의 말이 곧 법이었죠. 모두 수영이가 괴롭힘을 단행하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다음 목표물은 자기가 될 게 두려워서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라도 수영이에게 미안하다고 꼭 사과하고 싶어요. 그날 그 사건도 나라가 먼저 수영이 셔츠에 국물을 부으면서 시작됐고 먼저 폭력을 쓴 것도 나라였어요. 그런데 학교의 모든 선생님이나 애들이 다 나라 눈치를 보니까 수영이가 억울하게 학교를 나가게 된 거고요. 수영이가 자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끼리 뒤에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사과하고 싶어요. 첫 번째 재판에 증인이 그렇게 많이 올 줄은 저도 모르긴 했었거든요. 누가 봐도 저희의 승리가 확실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나라와 나라 엄마가 합의하자고 연락해왔어요. 그런데 그 요구 조건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합의금을 우리 보고 달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입 다문다는 조건으로 달라는 말이야. 어쨌든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면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해보는 게 많지 않겠어요? 시아버지가 장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약점으로 잡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보시게들, 내가 재산이 얼마인 줄 아나? 여기에만 내 건물이 8채가 있어. 그 장사 지금 당장 다 접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그건 내가 며느리 물려주려고 지금까지 끼고 있던 사업이지. 원래는 진작 그만두려고 했었어. 그 협박이 우리한테 통할 것 같아?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봐줄까 말까인데 협박을 해? 이 사람들 안 되겠구만. 그렇게 합의는 파토가 났고 시아버지는 국내에선 내노라 하는 로펌에서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어요. 원래 하시던 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더 엄벌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냥 사과하고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소송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 재판에 우르르 나타난 저희 쪽 변호사들을 보고 나라와 나라의 엄마는 상당히 놀란 듯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증인들의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시아버지도 이제 와서 그들을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부모님이 하는 일을 알아내 그의 딸이 학창시절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그리고 그걸 부모님이 어떻게 방관했는지 똑같이 인터넷에 글을 쓰고, 그리고 나라의 남편도 알게 되었어요. 자식들도 말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시댁 어르신들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한 일들입니다.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듣기로는 나라의 자식들이 쪽팔려서 학교 못 다니겠다고 난리를 친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너도 너희 엄마같이 나 괴롭힐 거야? 하면서 자신들을 따돌린다고 말이죠. 나라의 남편의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고개를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일이 커지자 다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자고 말이죠. 이번에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며 나갔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내가 늘 하고 싶었던 말이네.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리고 이번에도 네가 먼저 시작했어. 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나라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더군요. 뭔가 굉장히 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 본인 성질 같아서는 다 뒤집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분했겠죠.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나는 그만둘 생각이 없네만. 그 이야기에 나라가 놀란 얼굴로 저희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꽤 단호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 사과 믿지도 않지만 사과 한 번으로 다 용서될 일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지 않았겠나. 나라가 입술을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제 앞으로 와 무릎을 꿇더군요.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 아이의 자존심상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 너도 자식 가진 부모니 알 거 아니니. 잘못은 내가 한 거지 아이들이 한 게 아니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고 여기서 그만하자 제발. 내가 다 미안해. 사실 여기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절대 합의하거나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엄마인지라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를 보니 마찬가지이신 듯 보였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러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나라와 그 엄마를 계속 보는 게 스트레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도 이 일이 소문이 나서 꽤 시끄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낯이 익은 친구들 몇몇이 사과하겠다고 찾아온 일도 있긴 했습니다. 너무 미안했다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 너무 다행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보다 나중에 듣게 된 소식으로는 나라의 자식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제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앞서 이제는 그때의 제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할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 말이죠. 다 엇보지. 자기가 저지른 만큼 돌려받는 거야. 사실 저는 그 친구들 얼굴을 보는 것도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다들 어렸잖아요. 나라 같은 절대 권력 앞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라도 쉽게 나설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친하게는 아니더라도 종종 연락은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저희 아이들이 엄마가 과거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조금 슬프긴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날 꼭 안아주면서 엄마, 그동안 힘들었겠다 하는 걸 듣고는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지금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친구보다 수천 배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훨씬 더 행복하고 말이죠.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었던 건지 그 전보다 가게도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장이에요. 정식으로 다 물려받았거든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말이죠. 그러니 최대한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네요.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건 아닌가 싶어요. 감기가 유행이더라고요. 늘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아주 중대한 결심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에 엇갈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60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진짜 거의 30년이 넘도록 여러 번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던 건데요. 직장인들이 사표를 품듯 많은 아내들 그리고 남편들 역시 생각하는 걸 거예요. 바로 이 배우자와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 말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남편의 공이 아주 컸어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저보다 2살 위인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신혼 초부터 권위적으로 굴었는지 몰라요. 다른 집 남편분들도 다 그러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남편은 띠동갑도 아니고 고작 2살 차이를 가지고 얼마나 꼰대처럼 굴었는지 몰라요. 현재 30대 초반인 아들 녀석 말로는 직장에 그렇게 꼰대가 많다고 하는데 전 그 단어를 듣자마자 왜 그렇게 우리 남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도 약간은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 나도 남자긴 하지만 우리 아빠 진짜 심한 것 같아. 어지간하면 남자 편 들고 싶지만 우리 회사 부장님이랑 다를 바가 없다니까. 엄마한테 아빠가 하는 거 보면 나도 진짜 짜증나 죽겠어. 나도 직장인이고 제 밥벌이 하고 있는데 내 눈치 보지 마.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제 엄마 편을 들 정도면 말 다 했죠. 게다가 심지어 우리 남편은 자기 아들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하고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제 할머니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엄마를 대하는 아빠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웬만하면 자식들은 평화주의자일 텐데 그런 와중에 제 편을 들어줄 정도예요. 한때 아들이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는데 웃으면서도 잠깐 진지하게 생각했었다니까요. 내가 인터넷에서 유머글로 본 건데 중고마켓 같은데 글쎄 본인 남편을 내놓은 50대 아주머니가 계시더라.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글쎄?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한데 우리 남편을 무료 느림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조회수는 아주 폭발을 했지. 그러면서 설명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이는 55세이고 혼자 밥 차려 먹을 줄 모르고 아직 밥벌이는 합니다. 그리고 감내하셔야 할 것이 있으니 새끼 반찬 타령 심하고 시댁 제사를 아직도 1년에 5번은 하고 있어요. 대신 기계 고치는 것도 잘하고 저 나이에 한 달 200 안팎으로 벌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 데려가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지. 이 말을 듣고 아들과 농담 삼아 깔깔 웃긴 했는데 막상 듣고 보니까 그럼 우리 남편의 현 주소는 어떻게 되나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 말이에요. 길 가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일일이 남 일에 껴들어서 참견하고 굳이 안 해도 될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툭하면 누가 규칙 어기는 걸 봤다면서 신고하려 들고 동사무소 민원도 엄청 피곤하게 넣을 정도고요. 동네 마트에서도 꼬박꼬박 공병 수거 문제로 따지는 바람에
그 마트에 부부끼리 같이 가려면 벌써부터 주인 아주머니의 눈초리가 따갑답니다. 한때는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지 뭐예요. 아줌마는 성격이 되게 순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아저씨랑 같이 사셔요? 집에서 아주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나 그렇게 훤히 알고 말하는 건가 싶어 낯이 뜨겁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시댁에 갈 때면 그렇게 맨날 자기 얘기만 하기 바쁘고 본인 입장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누나들이랑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네. 매형들도 같이 있고 말이야. 이렇게 된 거 우리 당장 당일치기로 어디 다 모여서 여행이라도 가자고. 어머니, 저희가 모실 테니까 얼른 같이 가셔요. 이러면서 약속을 갑자기 잡아버리고요. 제 뒤 일정은 생각도 않고 멋대로 속초나 여기저기 직행해버리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도 점점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죠. 특히 어머니, 나이 차이 많은 시누이, 시동생이며 다를 게 없었어요. 예, 애미야. 이번에 다 같이 여행 다니니까 좋구나.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달은 너무 촉박하고 2달에 한 번씩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 다니면 좋겠다. 다음에도 니네가 알아봐라. 전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시댁 여행을 가면 그렇게 밖에서 밥 사 먹는 게 돈이 아까우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끌려 결국 여행 가기 전에 장을 잔뜩 보셔서는 그 손질을 죄다 저를 시키셨어요. 이런 건 우리 명수랑 명철이 못하지. 네 신우도 불러다 시키려고 했는데. 아휴, 걔도 자기 시댁에서 시달리는데 어떻게 친정 와서도 일하라 하겠냐. 안쓰러워서 그냥 우리가 하고 말지. 너랑 나랑 이거 붙으면 금방이야. 다른 사람들 시킬 거 없다. 이 말을 들으면 전 아주 그냥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맨날 회식에 술만 잔뜩 먹고 와서는 자기 낙은 그저 가족들과의 시간이 최고라던 남편. 거기서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 3명이 아닌 본인 어머니와 누나들, 남동생까지 이런 대가족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어디까지나 처가 쪽은 완전히 눈가림으로 생각하면서 지네 가족밖에 지칭하지 않는 그런 말이었죠. 여보, 나왔어. 우리 여보 최고야. 사랑해. 이번에도 어머니 모시고 애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 다녀오자고. 내가 또 알아봤지. 곱게 말해도 성질날 것 같은데 술이 잔뜩 취해선 거실에 널브러져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취했는지 확인하고 뻥 걷어 차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어디서 얻어맞은지 기억도 못할 테니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늘 무대뽀로 일을 저지르기 바빴고 시댁과 관련된 게 제일 큰 이유라면 2번째는 제 노동력을 본인이 누려야 하는 소유권으로 안다는 거였어요. 아이 참 여보, 이 정도는 당신이 좀 해줄 수 있잖아.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그거 시간이 뭐 그리 많이 걸려. 아주 급작스럽게 약속을 잡아 어딘가 갈 때 옷을 다려 입는다든지 지인들이랑 같이 먹을 도시락 같은 것들을 자기 멋대로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저는 한마디 안 하냐 하면 있는 대로 저도 할 말은 하는 편이에요. 하나도 안 받아들여서 문제일 뿐이죠. 내가 왜 그걸 다 해줘야 하는데? 사서 가져가던지 해. 왜 맨날 당신은 일을 닥쳐서 해? 나 오늘 친구들이랑 모임 있다고 했잖아. 1시간 뒤에 나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과일 썰고 돈가스 튀기고 있게 생겼어? 기껏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옷도 차려 입었다고. 당신이 해. 이런 말을 해도 남편은 듣지도 않고 죽을상을 하며 아내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한다는 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날은 저도 너무 화나서 그냥 무시하고 나갔더니 이 삐쟁이가 완전 삐져가지고는 2주가 넘도록 저를 말을 안 했어요. 그 숨막히는 침묵하며 문 탁탁 여닫고 다니는 소리하며 밥을 차려놔도 안 먹고 횡하니 나가버리는 것 하며 진짜 너무 짜증이 났어요. 자기 아들만도 못한 쫌생이 같은 모습을 보이니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사실 복합적으로 이 사람에게 정이 떨어지고 화가 치미는 이유들은 많았지만 이런 자잘한 상황들이 자꾸 겹치니까 저도 노년엔 같이 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때 모임 나가서 만난 친구의 얘기를 듣고 느끼는 게 많았고요. 나 이혼한 지 3년 됐지. 우리는 딸 하나고 얘가 일찍 결혼을 했어. 식장 들어가는 거 보고 그 뒤로 한 달도 안 돼서 애 아빠랑 나 이혼했어. 내가 그때까지만 참겠다고 했거든. 도저히 그 이후의 인생까지 이 사람과 사는 건 바라볼 수가 없겠더라고. 그리고 이후론 나 잘 살고 있어. 요양사 자격증 따서 돈도 벌고 있고 쉴 때는 실업급여도 받고 말이야. 이처럼 이혼한 친구가 생각보다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살았으면 참고 살만도 한데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계기가 되었나 봐요.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굳이 이혼하게 된 건 딱 한 가지야. 우리 시어머니는 진작부터 요양원 안 가고 내 손에 보살핌 받다가 가실 계획을 나도 없을 때 세우셨더라고. 젊을 때도 시달려서 죽을 맛이었는데 내가 나이 먹고 나도 할머니 소리 듣는데 더 왕할머니 모시고 살 일 있냐? 기가 막힌 건 전 남편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에휴, 곧 죽어도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자기가 모실 생각은 꿈에도 없고 말이야. 더 미루다간 이거 완전 코 깨이겠더라고. 그런 생각하다 보니 난 죽을 때까지 이 인간 밥 3끼만 차리다 죽겠구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혼했고 결론은 후회 안 해. 이 말이 제 무력하고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화병의 나날들 중 어찌나 사막 속 오아시스처럼 들렸는지 몰라요. 이때 친구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느낀 바가 아주 컸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서도 슬금슬금 황혼 이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고민하다가 친정 식구들에게 말했고 그러다가 아들에게 입을 열게 된 거예요. 아들이 엄마 그냥 참고 살아주면 안 되냐고 혹은 이제 다 늙어서 왜 그러냐고 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아무리 결심을 굳혀봤자 아들이 한두 마디 하면 금방 흐물어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상상 초월이었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나는 TV에 가끔 그런 얘기 나올 때 상상해 본 적 있어. 내가 봐도 우리 아빠는 나한테 좋은 아빠지만 좋은 남편은 아닌 것 같아. 엄마 맘대로 해도 난 상관없어. 뭐 장가 가서 여기저기 양쪽 들르려면 불편하겠지만 그게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생각보다 이렇게 쿨하게 나와주니 외려 실감이 안 나서 이 대답을 몇 날 밤을 떠올리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슴에 담아두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또 제 심기를 건드렸을 때 그 타이밍에 말하려던 건 아닌데 결국 말하고 말았어요. 이 말을 하는 데는 정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마도 뻔히 남편의 반응을 예상하니까 더 두려워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더 못 살겠는데. 언제가 되건 말해야 하는데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그냥 말해버렸어요. 당신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 당신이랑 오래 안 살 거야. 내 노후에 더 이상 당신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이것저것 시키지 마. 당신도 이제 혼자 살아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미리 말해두는데 영훈이 장가갈 때까지가 기한이야. 혼주석 앉을 때까지만 참을 거고 그 이후는 없다고.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찌나 숨이 차고 떨리던지 갱년기 초반 때 마냥 등에 땀이 나고 얼굴에 열이 확확 오르더라고요. 남편 반응은 아주 우습지도 않다는 투였지만 저는 그 모습에 더 오기가 올라 몇 날 며칠 반복해서 말했어요. 나 우습게 보지 마. 거짓말 아니고 진짜라고. 영훈이 결혼하는 다음 날 우리 끝이야. 끝이라고. 내가 더 이상 너 딴 거랑 살 것 같아?
명훈이 여자친구도 있고 장가 갈 때까지 길어봤자 1년이야. 그때 가서 딴소리하기만 해봐. 번번이 무시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남편을 보고 전 쫓아다니며 말했고 문자로도 몇 통씩 보내놨어요. 도통 답을 들을 수 없으니 말이에요. 그랬는데 말이죠. 이놈의 남편이 자기 딴엔 뭔 놈의 오기가 생겼는지 이후로 진짜 비겁하고 졸렬하게 굴더라고요. 아니, 자기 편하자고 어떻게 자기 아들 앞길을 막는 짓을 하죠? 그 시점부터 저는 아예 지금 이혼해버릴까 하다가 가까스로 참고 눌렀다니까요. 글쎄, 대뜸 자기 아들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훈이 너 지금 여자친구 얼마나 만났냐? 말해봐봐 얼른. 아들은 이때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이 친구랑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3개월 됐어요. 그런데 왜요, 아버지? 전 너무 웃기고 어이없는 게 아들이 이 여자애랑 결혼하겠다거나 그런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애가 워낙 결혼에 관심도 없고 여자친구를 사귄 것도 그리 일찍부터 시작한 애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애를 데려오라는 거요. 대체 이 인간이 뭐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나? 아니면 자기 딴에 아들 빨리 장가 보내고 자기도 신세 고치고 싶어서 그러나?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자애를 억지로 집에 불러다 놓더니 무슨 미스코리아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남이가 떨어지도록 말하지 뭡니까? 이때 아들이며 그 여자애며 얼마나 기가 막혀 하던지. 결국 그 여자애한테 며칠 못 가서 차였다고요. 이러니 제가 이혼을 빨리 끌어당길까 고민할 법도 하죠. 몇 살이라고? 우리 영훈이보다 1살 위라고? 아니, 아가씨는 뭐 하는데 이렇게 자기보다 어린 남자를 만나서 살려고 하나? 결혼할 준비는 됐어? 곧 30대 중반 될 거 아니야 그럼? 애기는 가질 수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남자는 결국 자기 후손 낳아줄 여자를 원하는 거야. 자신 없으면 일찍 헤어지는 게 맞고. 이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어쨌네, 젓가락질이 마음에 안 드네, 얼굴 턱이 각진 것 같네 이러면서 도중에 아들이 화를 벌컥 내기 전까지 아주 약을 살살 올리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아가씨 앞에서 제가 그렇게 민망하고 인질 마냥 붙잡혀 있어 보긴 처음이었죠. 이건 아들뿐 아니라 제 얼굴에도 먹칠하는 셈이라 아들과 황급히 나가버린 그 아가씨를 붙잡고 제가 얼마나 사과했는지 몰라요. 암만 생각해도 이건 아들 장가 보내기가 싫은 심보인 거죠. 저한테 이혼에 대한 답을 안 해주면서 막상 그 시발점이 아들 결혼이 된다고 하니 어떻게든 밀어내려는 못된 버르장머리인 거예요. 저는 더 참을 수 없어서 이날 대판 싸우고 친정에 가버렸고 한 2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제 이혼 요구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는 이놈의 인간을 보니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아들이랑 연락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 공연히 내가 일을 쳤다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엄마, 나는 결혼까지 생각을 급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남녀가 이 나이쯤 만나면 결혼 생각할 법도 하잖아. 그런데 대체 아빠가 그때 보인 태도는 뭐야? 나 진짜 오랜만에 여자 만난 건데 내가 다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이젠 결혼 밀어붙일 거 아니면 아빠한테 절대 안 보여줄 거고, 아니 아빠가 허락하건 말건 간에 다 떠나서 진짜 나도 정이 떨어지려고 하네. 다 싫다 엄마.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제일 영순위로 사고친 인간은 저 인간이지만 어쨌건 아들의 연애를 망친 셈이 되어버렸으니 제 잘못이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나마 아들과 남편 사이는 썩 나쁘지 않았는데 이 일로 인해 거의 원수처럼 등지고 살더라고요. 집에서 서로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아주 엉망으로 살았어요. 암만 생각해도 내가 아들 장가 보낸 다음에 입을 열 걸 그랬나 싶어 후회가 되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아들을 고생시키는 듯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죠. 거의 한 달 정도 나와 있다가 아들이 눈에 밟혀 어쩔 수 없이 들어갔고, 이놈의 남편이란 인간은 정말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밥을 요구하는 거 있죠. 왔으면 밥부터 차려. 냉장고 꼬라지 좀 봐라. 가정 있는 여자가 그렇게 친정 꽁문이나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니니까 좋냐? 영훈이 저것도 완전 머슴 같은 꼴을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헤쳐놓고 나가버린 집안 꼴 좀 보라고. 인간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따위로 말하는 그 뒤통수를 진짜 세게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저에겐 목표가 있으니 치사하고 더러워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내 기필코 아들놈을 장가보내고 그 길로 이 인간으로부터 해방되리라 마음먹었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아들은 이후로도 쉽게 여자를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어느덧 아들 나이는 36살이 되었고 저는 그 사이 계속 감정 기복이 심했어요. 어떤 날은 잘 견뎌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왜 나만 이렇게 감내하고 살아야 하나 싶어 뒤죽박죽이었고요. 그런데 이때 아들이 갑작스럽게 저에게 소식을 하나 전해온 거요. 거의 반쯤 포기하고 있던 소식을 말이죠. 저에게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둘 중 뭘 듣겠냐고 하더군요. 두말할 것 없이 저는 좋은 소식을 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나 만나는 애가 있어. 확실해지기 전까진 알리기 조심스러워서 미안한데 그간 이 여자애랑 좀 굴곡이 많이 있었거든. 엄마한테 숨기려 한 게 아니고 우리끼리도 확신이 없고 왔다 갔다 헤어지고 또 만나고 하느라 말이야. 그런데 이제 둘 다 결심했고 나는 일단 아빠가 또 뭐라고 반대한다 해도 변동 없을 예정이야. 엄마는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라도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말하는 흐름을 보니 뒤이어 나올 내용이 안 좋은 소식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들이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저도 당황스러운 게 그런 부분에 있어 편견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듣고서 좀 움찔했죠. 저 스스로도 여기에 멈칫했다는 것에서 약간 놀랍기도 했고요. 이게 왜냐면 여자친구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거든. 어머니 아버님이 꽤 옛날에 이혼하시고 그렇게 자라왔나 봐.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부분에서 전혀 부족함 없도록 열심히 키우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어. 그런데 아무래도 상대 쪽 부모인 우리 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나 싶은 거지. 난 전혀 상관없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보다 일단 엄마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고 갑자기 들으니 정리가 안 됐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참 생각해보자면 저는 아들이 잘 살길 바랐어요. 게다가 번듯하게 잘 자랐다고 하고 아들이 마음에 들어 한다면 별로 요구할 게 없겠더라고요. 애시당초 아들이 장가가면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뭘 더 따질 게 있겠어요. 남편과 같이 산다고 해도 굳이 아들이랑 자주 보고 살 생각이 없는데 지들끼리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그대로 전했더니 아들도 이후에 자기 아빠에게 전달을 했나 봐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곧장 여자애를 데려오라고 또 성화더군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당신이 결혼을 허락하건 말건 영훈이는 집 나가서 결혼할 생각이야. 알았어? 그리고 똑바로 알아뒀으면 하는데 나 당신이 영훈이 결혼 허락하건 말건 난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렇게만 알고 있어 좌우지간. 당신 결정 따위 나나 영훈이한테 아무런 영향 못 끼칠 거고 우리가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산다는 것엔 변함이 없다고. 한 번 더 말해줘? 이렇게 말하니 남편도 눈을 시퍼렇게 뜨더니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자기도 더 이상 도망갈 구석이 없었겠죠. 저 말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남편의 그 구질구질한 말들을 견디면서 산 건 순전히 자식 때문이었고요. 남편은 제 미래 계획 안에 더 이상 두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이 무렵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 일하고 있었기에 밥벌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요. 나름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부지런히 친구들을 만나 모임을 가졌고 남편도 이전에 한번 제가 친정에 나가 안 들어왔던 여파가 컸던지 이런 부분은 터치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다 떠나서 우리는 그렇게 예비 며느리감을 집에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남편 반응을 미리 초장에 잡아두고 설교하긴 했지만 저 역시도 사실 긴장되긴 했어요. 결혼이라곤 입에도 잘 안 올리던 아들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고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한다니 무척이나 궁금하더라고요. 이날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는 4살 아래의 아가씨였는데 한눈에 웃는 인상도 아주 단정하고 가지런한 것이 저희 말고 다른 그 어떤 부모들이 봐도 마음에 들어할 모습이겠더라고요. 어디서 저렇게 착실해 보이고 예쁜 아가씨를 몰래 사귀어 왔는 건지 내심 대단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아유, 예뻐라.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세경씨? 아, 그래, 세경씨. 저기 조금 있으면 우리 남편 올 거예요. 조금 기다려요. 그렇게 다 같이 넷이 마주하고 보니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요. 저는 둘째치고 이제 남편의 입이 시한폭탄인 셈이라 여기서 또 혼자 엉뚱하게 터뜨리는 게 아닌가 싶어 내내 조마조마했어요. 역시나 거의 40년이 되도록 제 뜻대로 굴러간 적 없는 인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정말 기대에 부응하여 사고를 치더군요.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언제부터 안 계셨는데? 형제는 없고? 초면에 또 이렇게 반말을 틱틱 하는데 아들은 이때 얼굴을 잔뜩 구긴 채 원수 보듯 제 아빠를 응시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수습해 볼 틈도 안 주고 남편은 또 말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는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을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둘이 좋다고 해도 어른들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지. 뭐하러 그렇게 결혼을 급히 하려고 해요? 그냥 둘이서 연애하고 좋은 마음으로 친구처럼 지내면 되지.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난. 남편이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바람에 이때 데려온 여자친구 눈에는 아주 굳게 눈물방울이 맺혔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경멸하듯 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또다시 재촉을 해서 자기 여자친구를 일으키더니 그대로 나가버리더군요. 이후로는 어떤 광경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중내사내하고 저는 남편을 쪼아댔고 남편은 어디서 그런 못된 버릇을 들여왔는지 이어폰을 꽂고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어디서 저런 부분에서 젊은 애들 하는 걸 흉내내면서 절 보란 듯이 무시하는 건지 진짜 미치고 방방 뛸 지경이었어요. 하긴 그럼 그렇지. 그런 어깃장의 주눅들 인간이면 제가 이렇게 이혼까지 수년간 맘먹을 정도로 진상짓을 해왔겠어요? 역시나 아들은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모든 상황에 질려버렸는지 제가 말 걸어도 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러다 또 그 여자애랑 헤어지겠네 싶어 초조해 죽겠는데 그간 아들은 또 출장 간다고 집을 비웠어요. 도통 둘이 대화를 할 수 없으니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출장 다녀와서 죽은 듯 잠만 자고 다시 며칠 출근하던 아들이 절 앉혀놓고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저도 흠칫 놀라서 몇 번이나 화면을 응시했어요. 엄마, 이거 여자친구 아버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거야. 난 몇 번이나 찾아뵀었고 이번에 우리 아빠 반응 알고 여자친구 진짜 엄청 우울해하고 있어. 그거 알고 아버님도 솔직히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야.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진짜 좋으신 분이야. 애초에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은 달라도 진짜 너무 달라. 나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 나 이거
아빠가 좀 봤으면 좋겠어. 아빠 보라고 쓰신 것이기도 하고 대체 내가 뭐라고 이런 카톡을 받아봐야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나네. 뭔가 싶어서 저도 옆에서 흘끔 봤는데 거기에 장문으로 쓰신 내용 보니까 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가 훅 하고 올라오던지요. 대충 훑어보고 나니 왜 나만 이렇게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남편을 불렀어요. 당신,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봐. 당신 양심 좀 있으면 이것 좀 보라고. 안 들리는 척하지 말고 이리 와서 좀 앉아. 이러면서 남편 팔을 세게 꼬집었어요. 이놈의 인간이 그 이후로 계속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안 들리는 척하면서 도망다니고 밥 타령은 하고 그 외 묻는 말은 다 무시하더라고요. 생전 팔 한 번 붙잡아 본 적 없는 제가 꼬집으니 남편도 기겁할 듯 놀랐는지 절 막 노려보는데 잔말 말고 이것 좀 보라며 아들 핸드폰을 바로 떠넘겼어요. 이거 당신한테 보내는 내용이래. 그 세경 씨인가 하는 아가씨 아버님이 당신 보라고 보내신 거야. 당신이 사람이면 좀 읽어. 알았어? 그러고 줬는데 이 인간이 인상을 막 찌푸리면서 안경을 갖고 오더니 보긴 하더라고요. 저랑 아들은 그 뒤로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설거지하는 와중에도 어찌나 화가 치밀던지 이러다 그릇을 다 부숴버리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화만 퍼부어봤자 저만 속 터지니 조금은 속을 가라앉히고 얘기하려 했는데요. 그러고 식탁 쪽을 살짝 봤는데 전 순간 내가 눈에 뭐가 낀 줄 알고 어떻게든 팔 윗부분을 사용해 쓱쓱 비볐어요. 그러고 다시 봤는데 아무리 봐도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좀 현실 같지 않고 개슴츠레하니 이상한 거예요. 당신,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을 툭 건넸는데도 여전히 답을 안 하고 남편은 화면만 응시하고 있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도 지 엄마가 왜 아빠를 부르나 싶어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남편은 식탁 앞에 앉아 아들의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눈이 벌개져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뭐냐고. 울어? 울어? 대체 뭐 하자는 건지. 제가 이렇게 우냐고 직접적으로 묻자마자 눈에서 눈물방울이 주르륵 하고 축 늘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나 싶어 가까이 갔더니 이 인간 진짜로 울고 있지 뭐예요? 어머, 웬일이야? 왜 이래 인간이 보기 흉하게. 뭐, 당신이 잘못한 건 알아? 뭐 때문에 우는 거야? 핸드폰 좀 줘봐. 제가 그 전에 내용을 대충 봤을 때는 앞 머릿말로는 그저 그 아가씨 아버님이 자기 딸 혼자 키우느라 참 고생했다 이런 내용으로 읽었거든요. 그 부분만 봐도 저는 남의 집 귀한 자식 같고 그 부모한테 상처 입힌 우리 남편이 한심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 화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지길래 봤는데 이 중 어떤 부분에서 남편이 저렇게 눈물을 주르륵 흘리게 된 걸까요? 제가 대강 조용하게 소리내서 읽는 중에 남편을 흘끔 봤더니 양손으로 눈가를 가리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여러모로 힘들어서... 읽다가 저도 멈춘 게 그분이 쓴 내용을 보니까 아내와 이혼하게 된 사유부터 적었더라고요. 아마 딸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된 이유나 배경들을 말하면서 사랑스러운 딸을 예쁘게 봐달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근데 아무튼 저도 읽으면서 약간 움찔했어요. 편지 내용을 대강 첨부해 볼게요. 저는 10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어요.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하나뿐인 딸을 두고 나갔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 일밖에 모른다며, 그리고 제 어머니나 본가 가족밖에 모른다면서 아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말했는데 제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당신은 좀 고생을 해봐야 한다면서 이혼을 요구했죠.
당신 아내 원망도 많이 했지만 지나놓고 홀로 경제활동에 딸아이 양육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제야 아내의 고됨이 많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몇 번이나 잡으려 했지만 잘 잡혀지지 않았어요. 이런 배경이 마음에 드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결핍이 생길까 싶어 더더욱 딸아이에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이쯤 읽다 보니 어제 여기 이혼하신 전 아내분과 제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감정이입이 되어 읽게 되었어요. 저도 엄연히 부모인지라 같은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딸아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드네요. 가정을 소중히 하고픈 마음은 사돈도 같지 않나 싶어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딸아이를 키워왔음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혹여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진도가 나간 얘기라 죄송하지만 영훈군과 세경이가 평소에 저와 만남을 가지며 해왔던 얘기라서요. 상견례나 혼주석 참석에 있어서는 아내가 기꺼이 와서 참석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돈께 누를 끼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단, 이후로는 우리 여전히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전 혼자겠지만 그 부분으로도 불편하신 부분은 없을 거고요. 이 대목을 보니 우리 부부 역시 이후로도 걸어가게 될 길이라 그런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뭘 그렇게 재가면서 이혼 가정이네 뭐네 하고 반대할 게 있나 싶었고요. 헌데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남편이 왜 오는가 싶었는데요. 이때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안방에 가서는 계속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도 보다 지치고 이제 말 섞기도 싫어서 그냥 문자로 내용을 보냈어요. 하여간 엄한 집 자식이며 그 부모 상처 주지 말고 일단 영훈이가 좋다는데 그냥 결혼시키자고 말이에요. 아들에게도 더 걱정 말고 진행시키라고 그렇게 밀어붙였는데요. 그러고 며칠이 지나 대뜸 생뚱맞게 이 인간이 산에 간다고 나가더니 저한테 거의 수년 만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 고지서 날라온 거 전달해서 보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얼마 전 남편이 그렇게 저 아가씨 아버님이 보낸 문자에 왜 눈물을 지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참 우습게도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저는 왜 멍청하게 이혼을 머뭇거리게 된 건지 참 이 사연을 쓰고 있으면서도 내가 또 바보짓 하나 싶어서 고민이 많아지네요. 제 마음이 흔들리게 된 건 이 내용 때문이었어요. 그 아가씨 아버지, 나랑 참 비슷하네. 나랑 너무 비슷해서 눈물이 났어. 난 너무 무서웠어, 영훈 엄마. 당신도 알겠지만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무서워서 영훈이 장가를 못 가게 했어. 한심하지? 매번 당신한테 미안했는데 내가 너무 속 좁은 놈이라 말 한마디를 못했어. 아가씨 아버지가 보낸 내용을 보니 나랑 너무 비슷해서 착잡하더라. 그리고 저 아버지는 이미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 상황도 진짜 현실이 될 것 같아서 겁이 났어. 아가씨를 반대하는 게 아니야. 당신과 이혼하는 게 무서웠어. 나도 몇 년간 고민했는데 입으로는 도저히 안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말하는 거야. 영훈이 장가 가면 이혼하자. 당신이 좋다면 그렇게 할게. 이 문자를 보고 나니 저는 하고 있던 일들을 다 멈추고 가만히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얼굴이 벌개져서 애처럼 주책맞게 정말 볼썽사납게 눈물을 뚝뚝 흘렸던 모습과 이 문자 내용을 겹쳐서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들 장가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혼해서 홀몸으로 살아가는 게 싫어서 저런다는 걸요. 그런데
중간중간 썼던 말들이 너무 가슴에 턱턱 걸리는 거예요. 미안했는데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는 거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이혼이 무서웠고 그게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다는 거 말이에요. 사실 많은 남자들이야 평생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챙김받으며 살아왔으니 정작 힘없고 늙었을 때 혼자 되는 거 두렵겠죠. 당연히 남편 입장에선 원치 않을 상황이라고 여기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불통처럼 인상만 쓰고 입 한 번 뻥끗 안 하고 뻘소리만 하던 인간이 그렇게 애마냥 눈물을 죽죽 흘리면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이 부분을 친구에게 상담했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한편으로 공감되는 내용도 있었고요. 너는 그럼 이혼할 준비가 안 된 거야. 아니, 안 됐다기보다 아무튼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진짜 독하게 갈라설 정도로 남편이 혐오스럽고 징글맞게 느껴지고 단단하게 결심이 서 있다면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평생 날 괴롭게 해놓고 굴려놓고서 뭐 울어? 이혼이 우스워? 어림도 없는 거지. 근데 너는 그게 지금 걸리는 거잖아. 그럼 별 수 없는 거야. 더 정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 거의 대부분이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친구 말이 맞아요. 저는 아직 이 사람과 헤어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일 모레 칠순인데 말이죠. 아무튼 이런 갑갑한 내용을 둔 상태로 우리 아들은 장가를 보냈고요. 사돈이 말했던 대로 부부 모두가 혼주석이며 상견례까지 다 참석해 주시긴 했어요. 그럼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면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제 상황이 참 우습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에겐 그렇게 대놓고 아들이 결혼식 올리는 다음 날 우리는 곧장 갈라서는 거라고 몇 년을 말해놓고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은 남편이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건진 몰라도 꽤 일관되게 몇 개월간 집안일도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어딜 나가면 막 번개같이 따라붙어서 나서곤 해요. 그러면서 웃자고 하는 말인지 농담인지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럴 땐 살짝 짜증나더라고요. 무석이 녀석 알지? 그 자식 말이야. 저번에 이사 가는데 마누라가 자기 버리고 갈까봐 강아지랑 고양이를 인질로 잡고 있었대. 나는 뭘 인질로 잡으면 좋지? 그게 요즘 제일 큰 고민이야. 영훈이 놈도 장가 갔으니까 말이야. 뭐 어찌되었건 이런 말들도 그냥 흘려버릴 정도로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일단 저를 근본적으로 귀찮게 하지는 않아요. 제 친구들은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또 옛날 버릇 나오면 그때 가서 버려라. 하고 말하지만 말이에요.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거겠죠. 남편의 움츠린 어깨며 눈치 보는 모습이며 이런 게 불쌍하게 보이는 걸 보니 얼마간은 좀 더 지켜볼까 봐요. 여기서 진짜 기막힌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 인간 가끔 자기 사돈이랑 연락해서 얼굴을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로선 가급적이면 사돈이랑은 거리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언제는 사돈 일하는 곳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왔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지나가는 말로는 아버지가 장인어른한테 좀 혼자 자립해서 사는 법 좀 배웠으면 좋겠대요. 남자 홀몸으로 그렇게 자식까지 키워온 시간이 10년은 넘으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모로 제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 건지 저 스스로도 헷갈리는 요즘입니다. 아마 황혼 이혼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다 비슷한 모양으로 사는 게 아닌가 혼자 지레짐작 해보게 되네요.